자, 자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브젝트 얼리 방식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객체 지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 아닌 부분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객체 지향 부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앞분 객체 지향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같이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을 금요일날 뵙고 집에 가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지금 EL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학습자료실에 가면은 객체 지향과 자바라고 하는 한 8페이지짜리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개념이 뭔지를 제가 나름대로 거기다가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노트를 통해서는 그 자바 언어 자체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만들어진 배경 등등을 소개를 하면 자바가 왜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왜 C++하고는 좀 다른 어떤 철학을 갖고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학습처럼 이거 닫아도 돼. 괜히 닫읍시다. 불필요한 컴퓨터 켜놓지 말고 닫고요. 그 다음에 늘 모든 언어에서 대부분의 책에서 그렇듯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자바로 보여드리면서 그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을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나 해가지고 객체 지향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코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내가 계산된 결과를 화면에 찍어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그냥 내가 설정해 놓은 값들 갖고 계산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설명을 배우고 나면은 C나 C++를 배운 사람들은 자바 갖고 C와 C++로 했던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문법이 거의 똑같으니까. 자바는 C++ 문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용어들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부분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or문의 형태, while문의 형태 뭐 다 똑같아요. 정수 선언할 때 int, 키워드들도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바 역사. 자바는 써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물론 써니 망하고 현재는 자바가 어느 회사? 오라클이 인수해서 오라클은 DB로 유명한 회사이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인수해가지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써는 원래 뭘 만드는 회사였는지 아시는 분? 써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PC가 있고 또 중대형인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뭐 슈퍼컴퓨터들이 있는데 지금은 PC가 워낙 성능이 좋아지니까 요 중대형 컴퓨터라는 시장이 사라졌어요. 필요가 없죠. 그냥 PC 하나 거 사서 그걸로 서버를 돌려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를 하나만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여러 개, 싸구려 컴퓨터를 여러 개 놓으면 그만큼 성능이 또 좋아지잖아요. 클라우드 형태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형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써는 그 당시에 중대형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PC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들을 이제 만들었던 회사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망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제임스 고슬링이랑 이런 사람이 언어를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뭐 심심해서 만들었는지
프로젝트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때 코드명이 그린이었고 그 언어의 이름을 그 자기 창문 밖에 있는 그 나무를 돋다서 오크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면은 그 당시에도 앞으로 이제 TV와 같은 가전제품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 말고도 이제 다른 전자제품에도 컴퓨팅 요소가 들어가서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기기가 동작하게끔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지금은 그게 현실화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 TV, 뭐 별의별 우리 핸드폰에도 다 컴퓨팅 요소가 들어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것들이 동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가전제품의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기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이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지능형 TV라는 그런 가정용 가전제품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 타겟이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가전제품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삼성, LG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 회사들, 미국 회사들, 뭐 유럽 쪽 회사들이 가전제품에 좀 컸었죠. 그렇죠? TV도 당시에는 소니가 가장 우수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죠. 얼마 전에 무슨 영화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보셨어요? 못 봤어? 영화 안 봐? 뭐 재밌는데. 그루트 너무 귀엽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소니 워크맨이 나오죠. 그렇죠? 소니 워크맨. 테이프. 몰라? MP3밖에 몰라? 저희 때도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되게 부자였습니다. 소니 워크맨. 어쨌든 그런 제조업체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CPU들을 썼어요. 컴퓨터에는 인텔 CPU만 많이 썼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가전제품에 컴퓨팅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컴퓨팅 요소가 들어가는 뭘 얘기하냐면 CPU가 들어가요. CPU.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까? CPU만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돼? 컴퓨팅 요소. 꼭 필요한 요소가 뭘까? CPU 말고. 컴퓨팅 요소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로 뭔가 동작시키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가 저장돼 있어야 되지. 그렇지? 소프트웨어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돼?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PU, 메모리 그 두 개가 있어야 컴퓨터로 동작을 하죠. CPU만 가지고는 얘가 실행할 게 없잖아. 실행할 게 있어야 되지. 자바로 만들었든 뭘로 만들었든. 그래서 다양한 CPU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PU가 사용하는 언어를 뭐라 그래요? 기계어라고 합니다. Machine Language. 그리고 CPU가 다르면 보통 기계어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C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다른 CPU에 실행시키려면은 뭘 해줘야 돼? C 소스가 있어. A라는 컴퓨터인데 얘는 OS가 아니라 CPU가 달라. 얘도 달라. B, C 달라. 그럼 뭐가 필요해? C. 뭐가 필요해? C로 된 거를 CPU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CPU가 이해하려면 뭘 해줘야 돼? C를 번역해서 뭘로 바꿔줘야 돼?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 그걸 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컴파일러라 그래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은 컴파일러를 3개 만들어야 돼. A 컴퓨터용, B 컴퓨터용,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A CPU용, B CPU용, C CPU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자바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다양한 CPU, 소니가 쓰는 거, 삼성이 쓰는 거, LG가 쓰는 거, 필립스가 쓰는 거,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쓰는 게 다 다르다. CPU가. 그러면 컴파일러를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컴파일러는 본인들이 보통 만들지 않고 또 전문 회사들이 만들어요. 컴퓨터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결과들,
컴파일해서 나온 결과들, 실행 파일들이 어떤 결과를 줄지가 잘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짠 코드는 이 컴퓨터에서 돌리든 여기서 돌리든 어디서 돌리든 간에 다 동일한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컴파일러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컴파일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해석해서 실행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 같은 거. 에뮬레이터 뭔지 아세요? 에뮬레이터라고. 옛날 무슨 우리가 아주 80년대, 70년대 무슨 그 동네 오락실에 있던 기계들을 내 PC에다 돌리려면 그냥 안 돌아가.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에뮬레이터가 필요해요. 옛날 걸 흉내내주는. 또 우리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저기다가 리눅스를 돌리려면 또 버추얼 머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얘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컴파일러를 만드는 대신에 뭘 만드느냐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에뮬레이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바 언어를 해석해서 각 컴퓨터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컴파일러보다 보통 만들기가 쉽다 그러고요. 얘네들은 실행되는 방법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실행되는 방법, 여기서 실행되는 방법을 다 똑같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바는 한 번 쓰고 아무 데서나 실행시킬 수 있는데 그 실행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단 아무 데서 돌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자바 언어를 그 기계로 해석해가지고 실행시켜주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PC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핸드폰에도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 설치되어 있어요. JDK를 설치하면 JDK 설치 안 해도 JR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JVM, 자바로 된 코드를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바로 된 코드가 아니라 중간 코드라는 컴파일러가 중간 코드라는 걸 만들어 주고요. 이 중간 코드는 JVM이 해석해서 각 CPU에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실행시키는데 어떻게 실행시키냐면은 C는 어떻게 실행시키냐면 한번 번역을 해서 EXE 파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한꺼번에 다 번역해가지고 실행 파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자바를 컴파일하면 중간 코드로 만들어져요. 중간 코드로 만들어지는데 이 코드는 CPU의 기계로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럼 한 번 더 번역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중간 코드를 JVM이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번역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CPU한테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한 줄 한 줄씩 번역해 가면서 실행을 해줘요. 한 줄 한 줄씩. 근데 한 줄 한 줄씩 번역해서 실행하면은 문제점이 뭘까요? 나쁜 점이 뭘까요? 한 번에 번역해서 실행하는 것보다 한 줄 한 줄씩 번역하면 나빠지는 점은 뭘까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하나도 없어?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JVM이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면서 얘가 실행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다행인지, 프로그램한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EXE 파일을 딱 만들면은 EXE 파일 실행하는 그 EXE 파일 실행한 것 자체는 누가 통제를 하죠? 누가 통제를 해? 누가 관여를 해요? EXE 파일 C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 그럼 얘를 통제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누가 통제를 해? 얘의 실행. 얘가 잘못하면 누가 통제를 해요? 누가 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한다. 그럼 그 클릭한 걸 누가 읽어? 누가 해석해서 누가 실행시켜주고 해요? 누가 해? 컴맹이야? 누가 해? 운영체제가. 그렇죠? 운영체제가. 그래서 운영체제가 그 실행 파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운영체제가 통제를 하지 않고 JVM이 통제를 해요. 그 통제를 하면서 운영체제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JVM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자바는 인베이디드, 즉 가전제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 코드라는 걸 만들고 그 중간 코드를 JVM이 있는 모든 곳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했다. 그래서 JVM.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컴파일러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PC는 컴파일러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맥용, PC용 C 컴파일러가 따로 있죠. 그래서 내가 맥에서 프로그램 돌리려면 맥 컴파일러 다시 실행해서 맥이 환경에 맞게끔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고 윈도우에서 돌리려면 윈도우에 맞게끔 돌려야 돼요. 근데 자바는 중간 코드만 있으면 JVM만 설치하면 어디서든지 다 똑같이 실행할 수 있고 실행 결과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강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강건성. 프로그램 강건성이라는 건 오류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으면 좋아요? 죽죠, 그냥. 요즘은 블루스크린 안 뜨는데 옛날에는 프로그램 잘못 짜가지고 하다 보면 막 블루스크린 뜨고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되고 요즘도 재부팅하는 경우 있나?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프로그램이 오류가 많다는 것은 사용자한테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든 어떻게든지 뭘 줄여야 돼? 오류를 줄여야 돼. 오류를 줄여야 좋은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강건하다는 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타겟한 거는 가전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전제품에서는 PC에서 돌아가는 게임에 비해서 더 강건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게임은 게임하다 좀 죽으면 열받지만 그래서 재부팅하고 다시 하면 되겠지만 냉장고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온도를 제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버그가 나서 온도를 잘못 제어해가지고 음식이 다 상했어. 그럼 그런 냉장고를 누가 쓸까? 안 쓰겠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건, 오류가 없게끔. 그래서 자바 이 사람들은 오류를 될 수 있으면 안 만들게끔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C++를 본따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면서 C++에 봤더니 이 부분은 잘못 쓰는 경우가 많고 얘 때문에 오류 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자바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갖고 왔을까요? 그 부분은 안 갖고 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중상속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다중상속. 상속을 여러 개 받는 거예요.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돼. 하나만. 부모를 한 분만 가질 수 있어요. 자바는. 다중상속한다는 건 여러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해지죠. 이 메소드가 얘 거야, 얘 거야. 막 헷갈리고 복잡해져요. 그런 요소들을 자바에서는 다 없앴다. 그래서 자바는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중간 코드를 만드는 거랑 강건성을 중요시하게 됐다. 그리고 이 자바는 기존의 어떤 언어와 호환될 필요가 없어서 새롭게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유로움이 있었죠. C++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어서 문제야. 그러니까 C++를 백지 상태에서 만들었으면 아마 잘 만들었을 거예요. 좋게. 근데 C++는 C가 모두 돼야 되겠고 거기다가 뭐까지 돼야 돼.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으니까 C++ 문법이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지만 자바는 깔끔하게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뺐습니다. 빼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불필요한 요소들이 꼭 없어도 되는데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반복문이 있다.
그럼 반복문은 화일문 하나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어요. 다 짤 수 있어요. 근데 반복문의 종류가 몇 개 있어? 보통 3개 있잖아. for문, 화일문, 두화일문. 그렇죠? C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래요. 근데 만들어. 그런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이제 필요 없지만 프로그래밍하게 편리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편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편리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요소들 중에 사용자들이 악용하거나 잘못 쓰거나 어려워서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바에서는 뺐다.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 가지고 오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바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90년도, 94년도쯤에 이 사람들이 자바 언어로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였어요.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스럽게 그 당시에 모자이크 뭐 이런 몇 개가 있었는데 브라우저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냥 브라우저를 자바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이 브라우저, 핫자바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다른 브라우저가 갖고 있지 않았던 아주 대단한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웹사이트에 코드를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자바 코드를. 그 자바 코드를 다운받아서 어디서 실행할 수 있냐면은 어디서?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됐어요. 자바 코드는 뭐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JVM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PC에 JVM이 설치되어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그 JVM을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고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어디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지금은 별로 획기적이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겁니다. 왜? 지금은 되게 그 웹이 동적, 다이나믹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텍스트 위주였어요. 뭐 움직이는 게 없었다 이거지. 사용자 인터랙션도 별로 없고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 가고 이게 전부였는데 프로그램이 된다. 프로그램이 된다는 건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자바로 짜여져 있는 제가 즐겨 쓰던 애플렛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야구 중계해 주는 거야. 미국 야구. ESPN 사이트에서 맨날 저거만 컴퓨터에 틀어놓고 박찬호 할 때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그냥 TV로 보겠지. 옛날 중계도 잘 안 하고 TV에서 요즘은 뭐 집에서 가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거 띄워놓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냥 TV 보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게 있어요? 다 되는 거야,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어도 많이 만들 수 있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생겨난 거지. 이제 요즘은 그런 많이 안 쓰죠. 자바스크립트 HTML5 갖고도 프로그래밍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자바 갖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안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게 처음 나왔을 땐 대단히 획기적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후부터 자바가 되게 각광을 받아서 현재에서는 자바 언어가 백엔드, 웹에서 백엔드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JSP라고 해서 웹에 보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있고 서버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있는데 서버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백엔드라 그래요. 그 백엔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가 하나가 자바, JSP. 그거 말고도 PHP 뭐 따는 거 있고요. 또 하나 이 자바가 각광받는 게 뭐냐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구매하면서 안드로이드의 SDK,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기본 언어로 뭘 썼어요? 자바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에는 다 뭘 쓰게 돼요? 자바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필요한 언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바는 C++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언어예요. 사용하기가 비교적 편리한 언어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물론 많이 변했는데 어쨌든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는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지금 저번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19일? 한 15일 됐겠네? 15일 뒤면 자바 9이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계속 바뀌게 되면 여러분도 힘들고 교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힘든 학문 분야 중에 하나에 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는 분야도 컴퓨터예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 다른 학문들은 주로 융합 쪽으로 많이 되는데 우리는 막 2, 3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언어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새로운 환경이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막 어려워요. 그래서 평생 교육을, 평생 학습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바도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자바는 주로 이렇게 버전업 되면서 뭐가 좋아지냐면은 라이브러리가 늘어나요. 라이브러리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코드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한테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늘어나고 중간중간에는 그 언어 자체도 좀 바뀌고 있어요. 언어가. 특히 주인이 바뀌고 나서 썬에서 오라클로 바뀌면서 이제 언어들이 그 원래 썬에 갖고 있던 필로소피가 조금 사라지면서 이제 자바가 좀 C++와 비슷해지고 C++가 자바랑 비슷해지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바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쓰기 편한 언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엄청 늘어났죠. 4,000개. 저걸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렇죠?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걸 안 해야 돼. 바퀴를 재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하니까 자료구조 시간에 스택도 만들고 모두 만들어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게임의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기존적인 알고리즘들 뭐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죠. 괜히 만들고 정렬하는 걸 내가 코드를 짜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낭비죠. 그건 낭비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잘 내가 필요한 것 갖다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바의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GUI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웹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얘는 별로 이제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주로 두 가지 콘솔에서 그냥 돌아가는 단순한 프로그램 또는 GUI인데 그 GUI 중에서도 자바 FX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들을 해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바는 C++를 그대로 본따서 단순화시킨 언어다. 단순화시킨 객체지향 언어이고 문법이 단순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